3분 정도 시간 뒤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선 1초라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서 학술회의 제1세션과 제2세션을 동시에 맡게 될 전경만입니다. 9.19 공동성명, 평양에서의 공동성명, 4.27 판문점에서의 공동성명은 사실은 작년 11월 말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그게 기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거 참 재밌는 것이 이 정책 비전 3 정책 목표 4 추진 원칙 5 추진 전략 5 추진 원칙 그런 식으로 참 상당히 느긋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책 목표를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항전 평화 정착,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 세 번째는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실현,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발표해드리고 또 토론을 하는 저희 7사람은 이 세 정책 목표에 어떤 형태로든지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제1세션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발전을 맡으신 분과 토론을 해주실 분을 잠깐 소개해 보려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체제의 경제 건설 방향, 그 분석과 전망을 발제해 주실 분은 현역으로 통일부 상원회담 대표를 계시는 이창엽 박사입니다. 박수.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받아주실 두 분은 먼저 한반도 발전전략연구원 이사 알고 계시는 MBC의 앵커와 사장을 역임하신 엄기영 이사장님입니다. 또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이용훈 저희 통일협회 이사시고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훈 이사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야 할 시간은 많고 하니까 일단 발표하실 분은 약 20분 내지 25분, 토론하실 분은 약 10분 정도로 해주시고 사회에게 맡겨진 임무는 모든 분이 다 또 시간을 잘 지키도록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요청을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창렬 박사께서 제1 발표 주제 김정은 체제의 경제 건설과 방향, 또 분석과 전망에 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동기 이창렬 부장입니다. 오늘 훌륭하신 장청환님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오늘 소견을 말씀드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화 문제와는 별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은 경제 자체 논리로 가야지 발전을 이루는 거지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경제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측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북한이 기획화를 하기 전이든 하기부터 꼭 취해야 될 그 조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정은 체제의 경제 건설 현황인데 국가 부분이 있고 또 그 시적인 국가 부분에서 보면은 김정은 체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당 제7차 당대회에서 국가발전 5개년 전략 이런 것도 발표를 했죠. 또 2018년도 올해 4월 달에는 경제 건설 경제에서 관련해 새롭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도시 계획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원산, 갈마, 해안지구, 그 다음에 평양, 여명, 이런 주요 건설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계획과 주요 사업들이 공식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전혀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크게 강조하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국유 경제가 관계되는 부분의 비교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보다 더 선진화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유 부분이 부실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더 경제적인 쪽이 떨어지는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지만 투자율은 상당히 낮을 거로 보는 게 오히려 경제 발전에 침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일반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북한 경제가 이제 견디게 하는 부분이 미시적인 경제 개선 조치 부분. 이 부분이 오히려 북한 경제에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2012년도에 6.18 강심 같으면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 가정 단위에 거의 가까운 가정 단위 해력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높아집니다. 가까운 분조인 3명 내지 4명 정도 분조로 허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목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6.18 방식. 그 다음에 2014년 5.3 조치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인력가 남으면 내부적으로 자기들 공급 더 줄 수 있게 하고 또 인력 생산물을 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하고 이런 1% 정도의 그런 미미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계획보다는 시장을 활용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견디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뭐 김대영 교수, 서울의 김대영 교수는 주민소득의 70%, 주민소득 70%가 두 번째는 북한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중국이 그나마 경제개혁 조치를 잘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북한이 하고 있는 게 평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선은 북한의 경제를 평가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 아닌 개인 민영 부분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이 경제 발전 하나의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경제 주체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역할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 세 번째 부분은 경제에 있어서 금융 부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하는 세 가지 부분이 대체적으로 경제 개혁을 평가할 때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경제 주체면에서 어떤가를 보면은 중국의 경우에 보면은요, 중국의 경제 개혁을 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면은 체제 외 개혁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왜 동구나 소련하고 틀리게 성공을 했냐고 할 때는 어떤 체제 외 개혁이 원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국유기업 자체를 개혁하려고 손을 대면 너무 반발해지면서 경제가 개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개혁이 다 실패했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국유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국유 부분을 살살 활용해가지고 그 비중을 늘리면서 78년 이후에 90년도가 넘어가면 비국유 부분이 시어가 커지면서 경제 60%가 넘어가면서 국유 부분을 포위해버립니다. 국유 부분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국유 부분의 반발을 막을 수 있었고 비국유 부분을 강력한 지도적으로 얘는 허용해야 된다는 특별히 키워졌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중국은 첫 번째는 농촌에서 개인이 영농하는 걸 허용을 했고 두 번째는 농촌에서 반관 반민기업이라는 상징기업을 허용했고 세 번째 나아가서는 드디어 민영기업까지 허용을 합니다. 민영국을 키워온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떼돌이 부분인데 원래는 사회주의는 개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실용적인 돈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이 개인을 고용할 수 없지만 개인이 만약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조수를 2명 더 준다면 더 좋다. 또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5명까지 도저히 고용해도 좋다. 이런 어떤 이론을 마르크스 자본론에 있는 한 계산 방식에서 뽑아와가지고 아주 실용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개인을 고용하는 허용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실용을 위해서는 이론을 개발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중국이 북한에 비해서 강한 부분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중국과 달리 이런 제도화 과정, 상징기업, 민영기업과 같은 제도화 과정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을 뭐 개인이 빌려서 임대한다라든지 개인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라든지 제도화는 하지 않지만 무기화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의 80년대 초반 정도 수준의 개혁으로 봐야 됩니다. 경제 주체 면에서 민간을 허용하는 것은. 두 번째 부분은 시장을 허용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으신 7일 조치, 2000년 7일 조치 같은 경우가 가격을 이제 시장에 맞춰 현실화한 부분인데 지금 북한의 가격 부분은 이 조치 이상 이하가 그 수준에서 머문다고 보면은 이 조치가 준하는데 중국의 경우에 79년도에서 83년도에 국가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국정 가격을 고쳐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북한이 이제 카피한 게 2002년도 7일 조치인데 이런 시장 부분의 역할에 있어서는 아마도 중국의 80년대, 83년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부분입니다. 금융 부분인데 중국이 또 그 경제를 효율을 높이는 가운데서 가장 큰 조치가 금융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80년대 중반에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지금 북한같이 그 이전에는 국가가 모든 기후기업 기업의 재원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연성 예산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유기업이 국가로부터 재원을 받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오면 상급기관에 가서 설명만 잘하면 다 그게 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70년대 중반에 상업적 역할을 하는 국유기업의 재원은 전부 다 은행을 통해서 받아가라고 재원 배분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재정에서 대출로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성과를 발생해서 이자를 내지 않은 데 부실화가 되는 형태로 기업 내부의 모듈이 점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유기업이 80년대 중반부터 노출이 되면서 90년대 초반에 가면은 국유기업의 부채가 전부 국유은행으로 나타나고 국유은행의 부채가 거대하게 드러나면서 국유기업의 그동안 쌓였던 병폐가 완전히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부채 탕감 노력을 해서 부채 문제 해결하는데 북한의 경우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재원을 관리해서는 결코 국가 효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의 기능은 정상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통화금융 부분은 특히 북한의 경우는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업개방 시작한 뿌리가 같다.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돈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나마 재원 배분에 있어서 돈을 쓰면은 그만큼 이익을 내라는 그런 형태를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돈주가 나타나는 아직까지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있어서는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영 주체를 인정하는 부분,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금융의 역할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80년대 초반, 80 중반 이전, 80한 3, 4년 정도 수준으로 북한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북한의 경제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7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상 개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은 고양, 흰 고양이, 쥐만 잡으면 이런 식으로 실용적인 사고로 경제 발전,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도록 해준 그 논리가 바로 덩석평이 만들어낸 사회주의 초급 단계입니다. 올해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이고 중국에서 개혁개방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이 강조하는 가장 기본 논리는 아직도 우리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그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인데 중국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전 단계 사회주의 중에서도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이다. 앞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고급 단계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사회주의 고급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가장 큰 임무는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시장경제 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사상의 해방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에 예를 들어서 시장 개혁 개방 시찰을 하고 들어와도 감히 시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적인 그 위배 요소가 엄청난 처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면에서 북한도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고 하는 사상적인 어떤 기반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과감한 시도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클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비국유 부분의 허용하지 않고는 국유 부분 가지고는 결코 경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유 부분은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국유 부분의 부채거든요. 그 국유 부분을 키우기보다는 비국유 부분, 개인을 키워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같이 도시에서는 뭐 자영업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뭐 관광 가맹 기업을 형성하고, 나중에 민영 기업을 현수를 했는데,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국유기업, 중국이 국유기업의 가장 기반이 센 지역이 동북 삼성입니다. 국유기업의 반대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개혁개방을 할 때 가장 뒤에 합의를 하고 밀어놓았던 게 중국 동북 지방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부터 민영기업을 하나하나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광주, 그 다음에 90년대에 상해 포동,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발해만이 끄고, 민영기업이 큰 지역은 다 컸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유기업으로 보직받은 동부, 지금은 이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골치 덩어리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동북 삼성의 경제 구조가 북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같은 군수고 경찰기지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유기업 부분을 줄이 억제하고 민영 부분을 키우는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지금은 인정은 일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도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아서는 북한은 뭐 아무리 밖에서 돈을 벌어도 방법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도 형성 부분입니다. 제도 형성이라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시장 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 플러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도 제도를 만드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제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27개 경제 특구를 만들어도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제도 형성인데 이 제도 형성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북한이 자본이 많고 뭐 그다음에 노동력이 우수하고 저렴하다, 뭐 자원이 많다,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기술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술 자본이라는 것은요 제도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경제발전 요소를 분석해 보면은 제도 개혁이 차지하는 부분이요 무려 23.6%가 됩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게 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돈은 제도가 되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제도 초기 단계라도 시장제도 제도 형성을 할 수 있어 시장 제도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운영해야만이 돈이 들어온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내분 자본 축적 기제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에서 어떤 뭐 투자를 돈이 들어와가지고 마중물 역할로 경제를 가동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처음 가동을 시키지만 내부적으로 펌프질이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자본이 확대 재생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돈만 들어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발전을 시작할 개혁개방할 때는 화교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화교 자본이 들어왔는데요. 중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기여도로 보면은 화교 자본, 내부 자본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은 결국은 외부에서 처음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마중물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 서양, 그 확대 재생산하는 산업효를 높여나가는, 연관효를 높여나가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순환 과정이 돌아갔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부의 힘이 90%고 외부의 힘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요. 개성공단도 지금 상태가 되면은 북한 노동력을 빌려주고 거기에 따른 지대를 받는 정도로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개성공단이 정말 북한 경제에 기여하려고 하면은 개성공단이 하는 일이 북한 내부 경제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 연관효과가 생겨서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은 보면 대체로 지대 추구형이 비슷합니다. 뭐 철도 빌려를 주고 돈 받아먹고 노동력 주고 돈 받아먹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경제 협력이 들어오는 걸 내부적으로 확산시키는 산업 연관효과 내지는 내부 자본 축적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재정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은행을 통해서 기업이 돈을 빌려가고 기한이 되면은
돈을 갖는 식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유기업은 절대 효율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행을 통한 식으로 해서 재원 마련하는 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은행이 정상적으로 돼야만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면서 개인이 벌어들인 돈, 지금 현재 이 돈들은 개인들이 그냥 화폐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이런 돈을 은행이 받아들여서 이자도 주고 안 주고 바꿔야지 개인이 시장을 통해서 축적된 돈이 산업자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우리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느꼈지만,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화를 더 찍어내야 됩니다. 경제분부가 되어지면 비율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70년대 경제성장할 때 통화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국가가 경제발전 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 덕분에 인플레가 우리가 20%까지 올라가고 했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통화를 국가가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이 생겨가지고 그걸 국가가 찍어내는 게 경제발전 자금을 아주 많이 쓸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때는 국가 예산보다 통화를 찍어내가지고 공급하는 경제개발 자금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통화의 신뢰도가 전혀 화폐계획이 전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 자체가 중국 북한에 화폐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위안화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더 찍어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가 크면서 국가가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그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그 부분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역시 우리가 북한이 IT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북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초기에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자본 축소를 이룰 수 있는 부분, 도시경공업입니다. 중국은 농업이 처음에 자본 축소를 스타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개인 가족 농업을 경영하면서.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기후 조건도 열악하고 또 이미 그 도시로 많은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농촌 자체는 어떤 경제 성장의 자본 축적 개발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북한의 경우에 농업이라고 하면 식량 안보, 환경 보호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공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기업에서 과도하게 배분되는 부분은 경공업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부지런히 그 경공업 공장을 다니고 있는 부분은 방향성으로 옳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군수 부분을 줄이고 경공업 부분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의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주제에 있어서는 그 북한 내부에서 꼭 거쳐야 될 과제들만 나열을 했고요. 2주제에서 일부 경제하고 일부 경제를 해서 이런 차별성을 좀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통일 비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이 통일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북한의 경제개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과 다르게 실제 경제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지고 외런 버핏,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가 있는데, 조지 소로스가 지난 6월달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통일 비용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건 동독은 주변에 돈 많은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다. 한국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도 돈 많은 나라가 천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도 똑같이 말을 그 당시 7월달에 했고요. 제일 앞부분은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북한은 부동산 입지 측면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 올리냐면은 동북아 시도를 놓고 보면은요, 북한은 서로 아직 사실 명동위치입니다. 명동위치. 우리가 특수하는 특수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지에 가서 누가 먼저 일감을 따느냐는 게 특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세계은행도 그렇고 IMF도 요즘 북한 경제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많고요. 다른 나라들도 참여 정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스스로 물기만 잘 내고 우리가 잘 가이드만 해주면 통일비용 문제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학자분들이 돈 들어가는 금방 계산을 했지 돈 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현님께서 북한 경제 실상을 일단 개발 경제
디벨롭먼트 이코노미 개발 경제 차원에서 중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부분을 보완해야만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북한식 개방, 북한식 개방 개혁을 위한 그런 그 부분은 상당히 중국과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 경제의 기본은 자본이 중요하고 그 자본은 선진 경제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선평이가 개방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수교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접근을 하게 됩니다. 북한식 개방은 그것이 없는 개방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를 잘 모시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사장님. 이창렬 대표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언론계에 쭉 3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자들은 그냥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나와달라고 고 대표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만은 도저히 안 돼서 그도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비스비 위원회도 지금 여기 엄종식 차관 나와 계십니다. 엄종식 차관께서 인사장으로 있는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사통령 바로 그 옆에 있어서 엄종식 차관님과 우리 전경만 사회자와의 집중 토론을 거쳐서 이 토론 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창렬 대표께서는 특히 그 중국이 이 개방 과정에서 실시한 내용을 7가지로 나눠가지고 북한경제 건설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겠구나. 또 북한한테도 어쩌면은 귀중한 충고와 제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이 박사도 발표에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견주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북한 경제 건설의 기본적인 취약점, 어떤 생태적인 그런 취약점을 살펴보고 또 중국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다른 외부 요인, 당시 상황,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실시했을 때와 너무나도 다른 그런 상황을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위한 정치 리더십의 문제와 추진 주도 세력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모택동에서 등소평으로 정치 리더십이 변경이 되면서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됐죠. 등소평도 모택동 체제 아래에서는 개혁 개방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다가 오히려 조금 냈다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1977년 그가 집단 지도 체제의 수장이 되면서 그때까지 모택동 지도 노선은 차근차근 그러나 헌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 나갔습니다. 등소평의 모택동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화국봉이 이른바 양대 범칙으로 등소평이 얘기한 건 무조건 옳다. 그리고 그가 지시한 것은 다 추진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양대 범칙론을 갖다가 등소평은 철폐를 하고 아예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바로 자신이 3대 세습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개혁으로 가기에는 자기 부정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봉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 성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국의 개혁 개방과는 생태적으로 다른 그런 제약 요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개혁 추진 주도 세력의 문제입니다. 등소평은 어쩌면 아주 주도 면밀했다고 할까요? 명확한 정도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주도 세력을 중심부에다가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이념적인 또 사상적인 원로들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배려를 해주고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40, 50대의 기술, 경제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몰락과도 아주 특별히 그 대입이 되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부친 김정일의 군부 중심 체제를 당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 전문가들을 발탁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 과연 경제 전문가의 권력과 영향력이 당이나 군부보다도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과감하게 경제개혁 노선을 표명하느냐,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주도 세력의 파워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요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특별 강연에서 강인덕 전 장관님께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전력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이 없이는 이거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을 둘러싼 환경과 외부 요인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께서는 이 문제는 너무 그동안 상식적으로 많이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대신 북한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제도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논의에 맞게 앞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저는 이 북한 외부 환경의 문제는 북한 경제 개발의 기본적인 제약 요인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1970년대 후반은 미국의 대소련 냉전 전략을 펼쳤던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해제했다고 하는 것, 즉 미국이 중국을 풀어줬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그 미국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2중 3중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여권 문제에 또 하나 덧붙인다면 중국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중앙에서 먼 해안 특구를 중심으로 개혁 개방 실험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었는데 북한은 영토도 땅도 좁고 또 바로 이웃에서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과 접촉하고 있어서 중국과 같은 과감한 경제 실험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중국의 개혁 개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처한 환경이 중국과는 다른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베트남의 경제 개발 모델에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 말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건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박사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단계별로 중국에서 80년대 후반 개혁 초기의 중국에 몇천 80년대 초반, 중반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원 배분 체계, 금융 측면 모두 합해가지고 북한의 개혁 개방 정도는 지금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와 비교해서 몇 퍼센트 수준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결혼해서 이 박사는 북한이 아무리 외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이는 단순한 지대 추구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북한 내부 스스로의 개혁과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부 개혁을 위해서 또 체제 불안 요소 해소를 위해서도 대남 관계에서는 필수 요건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경제에 진력한다는 진정성을 강하게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훈 예, 두 번째 토론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발제자께서 그
북한의 경제 개방과 관련해서 중국의 사례를 대변하면서 정책 방향, 제도와 시사적 자세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그 개혁의 조건, 역량, 그리고 개방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북한의 현 정세는 딜레마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방을 하자니 체제가 불안하고 안 하자니 고사 직전입니다.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4월 20일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셀프로 폭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풍계리 하면은 10여 년 동안 핵실험하면서 우리 TV에 보상도 등장했거든요.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고 이것을 셀프로 폭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아무리 용도 있게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결국은 트럼프의 초강력 제재로 충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월 이후로 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번갈아 개최하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나온 성과물 중에 하나가 평양 공동선언입니다. 자, 김정은이 그 미북 회담에서 결국 단기 목표는 무엇일까요? 대북 제재 해제겠죠. 남북 회담에서 단기 목표는 경제 협력입니다. 그럼 평양 공동선언에도 명시가 됐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입니다. 그리고 철도도 세 가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바로 현찰이 되니까 굉장히 간절하겠죠. 그 다음에 철도 연결을, 도로 연결을 머지않아 개방 경제에 나설 김정은의 경제 개발 그 시대에 대비해서 인프라 경제 개방의 성사역과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시급히 해놔야 미래가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과연 김정은이 경제 개혁을 할 의지나 역량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그 김일성 생일 100주년 행사에서 추모사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인민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구나. 어설프게 흉내를 내봤는데. 자, 그러고 나서 2011년, 12년 경제 성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마이너스 4.3%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과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서 플러스 성장으로 가고 2010년 핵실험이 되면서 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3, 4년 동안 완만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가장 엄격할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때가 말하자면 제1단계 김정은의 경제개혁 조치,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28 조치죠. 그때 호전 담당제, 독립재산 시범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때 배분은 7대 3이었습니다. 7을 국가가 가져가고 3은 개인이 가져갔죠. 별로 남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2016년 3.9%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다. 바로 제2차 경제 조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530 조치. 이때는 북한 전 지역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공장, 기업소, 농장, 국영상품을 할 것 없이 전면적으로 자유경영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족연금제죠. 그동안 분조별 보통대로 가족단위에서 거의 사유재산 개념까지 왔다. 그래서 중국의 개방 초중국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1인당 1000평씩 4000평까지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배분율도 6대4, 6을 개인이 가져왔습니다. 완전히 남는 장사죠. 인민들 근로 욕구가 급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쭉 살펴볼 때 김정은의 개혁 의지는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평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방 문제인데요. 개방은 개혁과는 좀 다르죠. 나아가서 외부 세계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북한 경쟁은 바닥입니다. 어차피 김정은이 개방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남북 경협의 보편적 협력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경협은 일방적이었죠. 완전히 퍼주기식이었죠. 앞으로는 국제무역 방식, 개방 학습 효과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게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가령 금강산 관광과 그런 공단이 재개 시기를 늦추더라도 반드시 3톤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통행, 통신, 통상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죠. 한번 들어가면 제 시간에 나올 수도 없고 통신은 100% 탁당입니다. 인터넷이 첨단 통신 시설을 갖춰놔야 국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분명히 설득해서 선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북한에서 최근에 개혁, 개방 간국을 신설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와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북한의 시장 경제 고도화입니다. 북한의 시장이 공식 시장이 500개,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거의 1000개가 북한 시장 경제가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엄청납니다. 북한의 국가 재정의 6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은 시장에서 빨대를 빨고 빨대를 꽂고 연명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시장의 중추 세대, 장마당 세대들은 사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주 껍데기만 포괄적으로 껍데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계획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재, 생산 요소를 국가가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마당 세대들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20대, 30대죠. 주로 여성들입니다. 하나원에 있는 교육생들이 딱 그 레벨입니다. 이들은 8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90년대 식량난을 이겨내고 2000년대 시장의 경험 세대들입니다. 아주 그 독립심이 강하고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미래 세대다. 이들이 북한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상 세대들이 실질적인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그 발전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리의 물자를 자본재, 생산 요소, 원자재 주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급해서 이들이 북한 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 개혁 개방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주는 것이 북한 경제나 한반도 경제에 가장 중추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 개발입니다. 김정은 2013년부터 14년까지 22개 북한의 골고루 각 시도별로 22개 개발구를 설치하고
대외관계 체계를 맞췄습니다. 29쪽의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개발구는 그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죠. 북중 접경 지역, 서해권, 동해권, 남북 접경 지역. 자, 우선 첫째,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중심 도시는 신의주입니다. 신의주는 90년대부터 경제 특구 지정되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중 간 협약에 의해서 신압력강 대교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강 하루에 우병처럼 둥둥 떠 있죠. 바로 그 밑에 상평 특구가 있습니다. 여의도보다 한 3.5배 정도 압력강 하루에 우리 지도에는 비단섬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아주 명소 중에 명소인데 지금 그냥 벌판에 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위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바로 북한이 개방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죠.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대한 공투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를 중국에게 개방하면 북한 제벌, 중국의 제벌을 순식간에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신의주가 점령되면 평양 시간 문제죠. 아무리 김정은이 결정이 있다 해도 중국에게 개방할 타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김정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곳밖에 없죠. 도로 남북공단, 결국 개성공단과 금강산이죠. 금강산이 열리면은 전반은 확연히 다를 겁니다. 원산 지금 개발 중에는 영사시민 마식령 단지를 확대되고 바로 백두산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관광 수요가 폭발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120개 업체 5만 명이 있지만 2단계, 3단계 확장되면 우리 기업체도 지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포화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은 2,000개, 3,000개가 바로 밀려들 겁니다. 북한 근로자 40만, 50만 명이 건설할 겁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열리는 날 북한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쪽에 보니까 프로 질의응답의 별도로 있는데 세션을 두 개를 구분하다 보니까 1세션이 끝나고 새삼스럽게 또 질의응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창민 박사께서 질의 의경이 사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프로에서 먼저 두세 분 카멘 내지 질의를 받고 이창민 박사께서 합쳐서 공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자 및 토론자 두 분한테 대해서 질의 좀 카멘트 해주시면 바로 이창민 박사께서 김경 이사장이 질의하신 거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평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북한의 경제발전의 가장 큰 어려움이 세습 문제에서 온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중국의 경우에는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모택동의 공원 치료 가는 삽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모택동 시대의 정체를 바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강택민 시대가 오면서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그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하고, 푸진타오 때 오면 또 푸진타오는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해야 된다 해가지고 좋아서 하는 거고, 시진핑 때 오면 다시 시진핑 사장이 나오고 하듯이 사람이 바뀌면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발전 노선을 택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시대에 어떤 요구를 한다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세습은 과거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그 면에서 저는 세대 세습 문제가 가지고는 이걸 좀 공감합니다. 그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제가 그 베트남을 따라갈 거냐, 뭐 중국을 따라갈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중국이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보고 배울 만한 중국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만큼 강력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건설을 가져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트남보다 훨씬 더 공산당 일당 독재가 강력한 체제이기 때문에 저런 시스템을 북한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중국식 개혁에 상당히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 주신 가운데 이제 개혁 개방 초기와 북한한테 저런 몇 프로 수준이냐 할 때 이제 우선 세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민간인의 경제 활동, 민간 부분을 허용하는 거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제도적으로 중국과 같이 항쟁기업, 뭐 개인 자영업과 이런 인정은 안 하지만 묵인을 하는 형태에서 본다면은 중국 개혁 개방 한 30% 정도 수준을 내잖아요. 30% 정도. 그 다음에 시장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뭐 시장 가격과 국정 가격을 이원한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북한은 제도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시장 가격이 거의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4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집니다. 단 금융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은 저는 20%도 잘 안 된다. 평균적으로 본다면은 한 30% 정도 중국의 개혁개방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어떤 그 개혁개방에 대한 어떤 반항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가 80년대 중반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주장파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다가 등소평이 괜찮아. 뭐 비공규라는 쟤들 바보야. 우리 바보론이라고. 바보들이 뭐 사고 치고야 별로 사고 못 치면서 강력한 등소평의 지도력으로 반대까지 말을 끊고버려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러지 마. 하는 3년 불가로 주장. 강력한 지도력으로 첫 번째 위기를 넘었는데 두 번째 위기가 이제 천안문 사태입니다. 천안문 사태는 이제 드디어 전 사회의 그 자본의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대학생 중심으로 들고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등소평이 막지 못하고 더구나 서방의 인권 하나 논란에 엮여가지고 등소평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좀 참다가 이제 남순 방어를 해가지고 겨우 91년도 말 2년도에 이제 사회주의 시장이 이제 결국 보니까 시장이 맞았다 하는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고요. 세 번째가 50년대 이제 중반에 마지막으로 비국유 부분을 얼마나 보상 인정할 거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은 시장화 과정에서 겪었던 세 번의 어떤 어려운 과정을 본다면은 북한은 초기 단계도 아직 못 가기 때문에 그 80년대 중반인데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반발 지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80년대 초반 한 3년, 2, 3년 수준이 아니냐. 그리고 개혁개방 수준은 한 30% 정도.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용원 이사님 보여주신 개혁개방에 관여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시장경제 고도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강가에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이듯이 북한이 개혁개방, 북한식 개혁개방을 예를 들어서 매달린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중국식 개혁개방, 그럼 우리가 1990대 초부터 90대까지 해왔던 그 고도성장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인정은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1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세션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가